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서철수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시황과 업종별 전망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에 미국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실업률이 이제 7월 기준으로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인 5.4%까지 내려갔다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농업 총 고용 지수 기준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570만 명이 감소한 상태다.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거듭해서 언급한 그럼 7월 고용 지표가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에서 고용 지표의 상당한 진전은 언제쯤 도달한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번 고용지표로 인해서, 테이퍼링이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8일 날, 지난달 말이죠. FMC를 열고서 경제가 진전을 이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은 그 뒤에 컨퍼런스에서 상당한 진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7월 말 상황인데, 8월 6일 날, 지난주죠. 8월 6일 날 발표된 7월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7월 말에 얘기했던 진전이 있는데 다소 거리가 있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전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테이퍼링의 목표에 조금 더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9월 22일 날도 F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9월 22일 날 있고 또 11월 3일에 있는데 시장에서는 빠르면은 9월 22일 날 아니면 늦으면 11월 3일에 열리는 FMC에서 테이퍼링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용 지표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물가 지표가 연준을 조금 더 긴장하게 만드는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계속 물가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이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연준의 계속 거듭된 얘기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진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플레 걱정이 생각보다 좀 커진 가운데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빠르면 9월 아니면 11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7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델타 변이 확산세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그 확산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고용 서프라이즈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 결과를 그러면 저희가 진정한 그 고용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델타 변이를 좀 지켜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장의 논거는 우리가 그 7월 고용 지표가 서베이된 기간, 7월 중순, 그 기간 동안에는 델타 변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심하지 않았던 기간에 서베이를 했기 때문에 고용이 잘 나온 것이지, 그 다음부터 지금 그 델타 변이가 늘어났어요, 확진자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이후에, 그 서베이 기간 이후의 고용 상황은 좀 악화됐을 것이다. 그래서 9월 초에 발표될 8월 고용 지표는 다시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요.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게, 왜냐면은 최근에 주간 단위로 발표되고 있는 또 지표들이 있어요. 주간 이니셜 클레임이라고 주간 실업수당 등등의 조금 더 실시간으로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에 따라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시장이 그렇게 걱정이 클 정도로 타격을 입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명률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진자에 걸렸는데 사망으로 이를 확률. 이게 지난 델타 변이 이전에 우리가 작년도 난리 나거나 작년 난리 났던 그 초기에 코로나 변수,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도 3%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1% 한참 아래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덜 독하다. 이게 덜 독한지 아닌지는 그 의학적으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치명률이 훨씬 낮아요. 그럼 저희가 볼 때는 백신이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황으로 중증으로 가는 상황이 낮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고용지표 자체는 좋은 걸로 인정을 하고
또 9월 초에 발표될 8월 지표도 사실은 뭐 이니셜 클레임 주간 실업수당을 놓고 보건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뭐 그렇게 뭐 고용 지표를 이렇게 다운플레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코로나 변종이 뭐 계속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처럼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인 락다운으로 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고용 지표 좋은 거는 좋은 걸로 인정. 8월 달 지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에 이어서 물가 지표의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7월 CPI만 기준으로 지금 전망치가 나온 걸 보면은 6월보다는 소폭 이제 둔화되는 걸로 지금 전망치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7월 CPI가 예상대로 이제 지금 컨센에 부합하게 좀 6월보다 둔화가 된다면 당분간 조기 긴축 우려는 좀 완화된 수그러든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조기 긴축의 의미가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긴축이라는 게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거냐, 예. 아니면 테이퍼링을 의미하는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물가가 예상대로 나온다는 전제 아래에 약간 둔화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테이퍼링은 뭐 연내할 가능성이 이미 높아진 걸로 보이고요. 금리 인상은 뭐 나중 얘기니까. 다만 만약에 또 한 번 위로 서프라이즈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테이퍼링은 테이퍼링대로 하겠지만 내년도 뒤로 미뤄졌던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조금은 이제 다시 붙을 그럴 개연성은 뭐 일부 있겠습니다. 그건 예상보다 물가가 좀 길어진다는 얘기니까요, 인플레가. 그래서 이번 주 지표를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거기 있죠. 금리 인상 여부에 오히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뭐 또 좀 먼 얘기긴 하지만 만약 서프라이즈 나온다면 그럴 개연성은 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올해 하반기 이후에 지금 저점을 좀 다지고 이제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이후에 사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올해 상반기 내내 금리가 올라갈 거라 연말까지도 올라갈 거라는 견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컨센서스였는데 결국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상이 어렵습니다만 근데 지난 3월 달에 금리가 1.7, 1.8까지 올라갔다가 아래쪽으로 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채권 시장의 인식 변화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연초만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뭐 1.9조 달러의 재정 부양책도 통과시켰죠. 그 다음에 추가로 3조 달러, 4조 달러 뭐 또 인프라 투자 이게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재정 확대 그리고 심지어 그 기반에는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MMT라고 Modern Monetary Theory죠.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하는 뭐 재정을 많이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주된 근거가 되는 이론인데 그런 이론까지 논의가 될 정도로 미국의 재정 확대에 대한 컨선이 채권 시장에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구나. 이런 그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수급상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그런 연초에 가졌던 그런 컨선이 재정의 대대적인 확대라는 컨선이 하반기도 만약에 계속된다라고 다시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금리 상승이 가팔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온 미국의 정계, 재정 정책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그럼 계속 빠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도 비교적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고 또 인플레도 당초 예상보다는 오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합을 놓고 봤을 때 또 이것이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조합을 놓고 봤을 때 금리는 사실은 살살 위쪽으로 보는 게 여전히 더 우세한 전망 같습니다. 다만 얼마까지 오를 것인가? 지난 3월 달에 봤던 1.7, 1.8 혹은 그걸 넘어서 코로나 이전에는 2%에서 3%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할 것인가? 그거는 적어도 올해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전망이 어렵습니다만 3월 달에 찍었던 1%, 1.7이나 1.8 그것도 사실 조금 더 멀어 보입니다. 그럼 1.5 정도 뭐 이렇게 전후로 보시는지. 보통 1.5 레벨이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긴 했었어요. 일단은 뭐 그 정도가 저희가 생각하기 쉬운 상대적으로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레벨입니다. 그리고 1.7, 1.8은 조금 멀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을 조망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한국과 신흥국 정도로 이제 좀 지역을 나누고 자산 유형도 주식, 채권, 금, 원자재를 포함한 대체 자산까지 포함해서 글로벌 좀 모델 포트폴리오를 좀 추천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자산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트폴리오 짜기는 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방향이나 컨셉을 이제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심플하게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사실 주식과 채권 중에서는 주식이 좀 뭐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채권 쪽에서의 기대 수익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또 채권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주식이 나빴을 때 채권이 일정 부분 보완해 준다라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이제 뭐 해칭 기능이, 매크로 해칭이라고 하지만 기능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주가가 빠질 때 금리가 빠지면서, 금리가 빠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 주가가 빠질 때 금리가 같이 빠지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완해 준다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거 기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금리 레벨이 너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주식이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보다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원자재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향후 인플레가 얼마나 더 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 편입 비중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인플레가 좀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담을 수도 있겠고요. 뭐 길어봐야 반년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원자재 같은 경우도, 특히 원유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수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생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대체 자산들, 뭐 예를 들면 뭐 헤지펀드라든지 PE라든지 뭐 VC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개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대체 자산을 직접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뭐 조금 제한적인 포트폴리오일 것 같고요. 국가별로 본다는 큰 의미는 없지만 뭐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여전히 저희는 그래도 미국을 더 선호합니다. 주로 이제 새로운 기술들과 혁신 플랫폼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포트폴리오 짤 때 중요한 컨셉은, 이런 뭐 디테일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컨셉은, 일단 우리가 그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맥머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은 결국에는 어디서 성장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성장성이 당연히 그 수익률이 좋지만, 또 하나 이 성장하는 쪽 섹터들이 보면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목표인 안정성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장성이라고 하는 거를 잡아내되 안정성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계속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정성 고려하는 방법이 바로 포트폴리오 짜는 거예요. 한두 개 몰빵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테마, 섹터, 주식들을 주로 담때, 혁신을 끌고 가는 담때, 그거를 한 해만 몰빵하면 안정성이 위협받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잃지 않고 가야 큰 그 타격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성장 산업은 향후 이제 뭐 10년 정도 동안 이 분야를 어떤 분야를 성장 산업을 보시는지와, 그리고 성장 산업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전체 성장주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상 비중은 몇 % 정도로 가져와야 돼요? 어떤 산업이 성장주냐? 사실은 이번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 세상의 변화를 주로 주도하고 끌고 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비전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산업과 섹터와 테마와 기업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인류가 각성하게 되고 새로 느끼게 된 바는 뭐냐면, 이제는 디지털 기술들, 새로운, 예를 들면 IT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이런 새로운 기술 혁신들을 내 산업과 내 기업에 적용하지 않으면 나도 살기 힘들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제는 산업도 제대로 느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레슨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더나가 그 크지 않았던 기업이 그 짧은 시간에 코비드-19의 유전자 구조를 해석해낼 수 있었던 것도 슈퍼 컴퓨팅 능력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컴퓨팅 능력은 엄청 비싸거든요. 하지만 클라우드, 빅데이터, AI를 아마존의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들어가서 그 슈퍼 컴퓨팅 능력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 일부만 활용해가지고 값싼 비용으로 그걸 이용해가지고 풀어낸 거거든요. 결국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AI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비단 모더나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예를 들면 쇼피파이라고 하는 기업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는 게 뭐냐면은 중소 공급업자들, 중소 판매자들이 온라인, 인터넷
이 클라우드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상품을 팔 수 있게끔 뭐 가게도 인터넷 그 가상 가게도 열어주고 막 모든 시스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소 공급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욱. 왜냐하면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험을 한 거죠. 이제는 그와 같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AI를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그 온라인 이커머스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겠구나. 라는 것들을 몸소 체감하면서 변화가 막 나오면서 그거를 열어주는 기업이 쇼피파이가 막 날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공급자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이번을 지나면서 뭐 재택도 해봤고 뭐 게임도 많이 해봤고 뭐 교육도 이것도 하고 뭐 다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이커머스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편리하구나. 그리고 더 효율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공급자인 생산자, 양측이 전부 다 이제는 각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같은 건 이미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는 비단 이커머스뿐만이 아니라 교육, 뭐 법률, 뭐 그다음에 재택, 뭐 그다음에 심지어 뭐 주택 매매를 그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온라인화,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빠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뭐 이 네임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뭐 이커머스는 원래 잘 나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계기를 가지고 클라우드, 데이터 뭐 이런 쪽도 당연히 잘 나갈 수밖에 사이버건 다 잘 나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우리 삶으로 한참 더 가까워졌죠.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 서비스들을 다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점점 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산업과 기업들, 그죠? 그 다음 또 뭐 원격 진료도 많이 했습니다만, 뭐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 또 각광을 부상하고 있는 뭐 항공 우주 산업들, 그죠? 이런 쪽들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번 더 부스트를,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받은 섹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